자, 앞에서 살펴본 주거정비 사업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나와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는 빈집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죠. 이 중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도정법에 나와 있는 재건축 사업과 더불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리모델링은 주택법상의 이 두 가지 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을 평가하는 비례율과 무상지분율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증축이나 대수선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로 신청하고 싶어요. 공공지원단지는 성남시의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시고 공공지원단지 선정 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지원단지로 선정되면 조합 구성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조합 사업비와 공사비 융자, 2차 보전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해 주시면 성남시가 접수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적합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자문단 평가회를 통해 리모델링의 시급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할 건물을 선정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가 궁금해요. 공공지원단지 선정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조합 설립 및 기본 설계 용역. 둘째, 조합 설립 인가. 셋째, 시공사 선정. 넷째, 안전 진단. 다섯째, 건축 등 각종 위원회 심의. 여섯째, 리모델링 허가. 일곱째, 이주. 여덟째, 착공. 아홉째, 사용검사. 열째, 조합 해산. 노후화되어 위험하고 불편한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성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과 함께 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성남시 주택가 리모델링 지원팀으로 연락주세요. 031-729-8811에서 3. 자, 앞서 보신 영상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 10호,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정의를 해보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중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는 거나 개축하는 행위에 공동주택 전용 주거 면적을 중축하는 중축 리모델링과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6호에 의한 리모델링의 제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대상은 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자,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보통 개인 가구들이, 개별 가구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고치는 거니까 뭐 안에 구조를 좀 바꾼다든지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수선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증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재건축 사업과 같이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수선의 경우는 알아보지 않고 증축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증축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용 면적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85제곱미터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까지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면 40%니까 120제곱미터, 30평대가 40평대의 주택으로 바뀌는 경우죠. 이렇게 증축할 수 있고 85제곱미터가 넘으면 30%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의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서 40%가 되는 경우도 있고 30%까지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증축 리모델링은 맞는데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직접 세대가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세대수의 15%라는 거, 기존 세대가 100세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15가구를 세대수 증가해서 일반 분양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15%로 증가할 세대수를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도 위로 일반 분양분을 올리느냐 아니면 수평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직 증축이 있고 수평 증축도 있습니다. 자, 수직 증축은 말 그대로 10개 층이 있었는데 10개 층, 자, 이와 같은 리모델, 특히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들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재건축 사업처럼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생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100세대가 살았으면 100세대가 비용 분담하면 되는데 자기 집을 고치는 비용들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비용 분담을 했는데 일반 분양분이라는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얘기하는 관리 처분 계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도록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안전 문제 때문에 전문 기관에게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서 수직 증축을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대규모 세대들이 이제 집을 빠져나와서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에 가서 이주를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주택 재고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리모델링의 사업 시기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동에 뭐 예를 들어서 10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 동시에 이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주택 가격에,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사업 시기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얘기하는 관리 처분 계획과 마찬가지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리모델링 사업 당시의 권리 변동 계획에는 리모델링 전과 후의 대지 그리고 건축물의 권리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조합원의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비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로 들어오는 조합원 외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 변동 명세를 작성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비용 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리모델링 전후에 대한 자산의 평가를 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두 개의 유사한 이 주거정비 사업,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를 해볼까요? 자,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을 받고 있죠. 재개발 사업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건축으로 가려면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재건축 사업 할 수가 없죠. 준공 후 1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고 30년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등급이 재건축하려면 준공 후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 중에 19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도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등급, 건물의 안전진단을 했을 때 최소 D등급, 그리고 사람 거기 살지 못한 2등급이 나와야 해요. 근데 이 D나 2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30년이 지났어도 재건축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리모델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에서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수평 증축은 이제 옆으로 늘리는 거니까 C등급 이상이면 가능한데 수직 증축은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돼야 돼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B등급 이상 맞아야지만 수직 증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건물의 안전, 나중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서도 완료하고 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리모델링은 부분 철거, 그러니까 그 골조를 세워둔 상태에서 안에를 허물고 이제 증축을 하는 거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를 전면 철거한 후에 다시 신축을 하는 거죠. 얘는 신축이고 얘는 보수, 증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축 범위 아까 리모델링 말씀드렸고, 재건축은 용적률,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기부 체납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실제로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 녹지 등을 제공하는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줄 때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뭐 공원을 내라든지 도로를 더 확보해서 시에 기부 체납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지난해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게
재개발 사업에서만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임대주택을 재건축 사업에서도 기부 체납으로 서울시가 요구함으로써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서 재건축에도 기부 체납으로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특히 서울시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구분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기존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리모델링 했을 때도 주택가격이 오르고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도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증가폭은 재건축을 했을 때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지요.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보다 사후에 이 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주택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비용 부담을 그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이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6군데 정도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됐죠. 그런데 이제 수직 증축, 수평 증축을 통해서 세대수 증가가 1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시 재건축 사업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존보다는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영등포구 평화아파트는 1978년에 지었는데 32년이 지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왜? 건물이 너무 튼튼해서 안전진단 D나 2등급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한 거죠. 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중국연한 지났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갈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 사업으로 갈지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이 갈등도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주거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이 얻은 개발 이익이 주변의 집값 상승분,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과 사업 비용을 제했는데도 조합원이 가져가는 개발 이익이 많은 경우에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재건축 조합원이 주변의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비용을 제하고 나서도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는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이 초과 금액의 50%까지,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목적은 이러한 그동안 이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많은 개발 이익들이 사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2006년 5월 달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에서 환수를 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환수한 개발 이익을 다시 지역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도 2006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 일정 부분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은 어떤 사업이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을 얼마나 부과하는지 알아볼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의
발생하는 초과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재건축 초과 이익은 종료 시점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그리고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그리고 개발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라는 것은 해당 재건축 사업이 끝난 시점,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주택 재건축 조합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 가격과 일반 분양분의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은 이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 가격 총액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중간에 뭐 9월, 10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이 공시 기준일로부터 개시 시점의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그러니까 그 1년 중에 몇 달 동안 오른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으로 계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 그래서 1월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단지하고 12월, 10월 뭐 그 이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늦게 사업이 시작된 단지하고의 이 부과금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사업 시행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평균 8.8년 정도가 평균인데 그 이야기는 10년이 넘는 것들도 있고 또 일찍 끝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부과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10년이 넘어버린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세금 부과금으로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1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료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 시점으로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무엇을 말하느냐? 개시 시점,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종료 시점까지의 주변 지역, 그러니까 해당 재건축 사업 구역이 소지하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에서 높은 비율을 선택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 정기예금 이자율과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에서 높은 비율을 곱해주냐면 개발이익,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환수해가는 개발이익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다 높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요즘 같은 경우 더 높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제 주변만큼 정상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그것은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에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또 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개발 비용은 공사비, 설계 감리비, 제세 공과금, 재건축 조합을 운영하는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조합 운영과 주택 건설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다 뺀 나머지를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중에서 얼만큼을 공공에서 환수를 해가는 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을 했어요. 그쵸? 그럼 이 재건축 초과이익에다가 부과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률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부과율의 산식이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개발이익이 적은 경우에는 적은 비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이 큰 경우에는 누진해서 더 큰 비율로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해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까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 이익을 걷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만 징수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개별 조합원 수를 곱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 1인당 4천만 원의 평균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초과하는 금액이 1천만 원이죠. 거기에 10%니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에다가 조합원 수를 곱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의 초과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200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20이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 그래서 최대 이제 400만 원, 7천만 원인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7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600만 원 더하기 7천만 원 초과 금액이 30%.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의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1,200만 원, 최대 1,2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천만 원 초과 1억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1,200만 원 플러스 9천만 원 초과한 금액의 40%, 그래서 최대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발이익이 1억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플러스 1억 1,000만 원 초과 금액의 5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이 2억 1,0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1억이죠. 그러면 1억 곱하기 50이니까 5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부과금을 조합원 1인당 납부해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발이익이 많이 난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를 적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수해낸 재건축 부담금은 어떻게 쓰이는가? 자, 재건축 부담금이 예를 들어 세대당 조합원 세대 1,000만 원을 우리가 부과하게 되면 그 중에 50%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가에 기속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국가에 기속이 되고, 20%는 해당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라는 것은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를 얘기합니다. 강원도, 충청도 이런 걸 얘기하죠. 이 경우에 20%가 해당 광역지자체로 기속이 되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얘기하죠. 전체 다 50%가 여기로 기속이 됩니다. 나머지 30%는 해당 기초지자체에 기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걷어들인 부과금의 50%, 20%, 30% 이렇게 각각 기속이 되고, 다시 국가에 기속되는 50%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지자체의 주거 기반 시설, 주거복지 실태 등을 평가를 해서 다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반반의 비율로, 절반의 비율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50% 중에 전체 총 50에서 25%는 광역지자체에 기속이 되고, 다시 또 25%는 기초지자체에 기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기속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우발적 이익을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또 조합에게 일정 부분의 개발 이익을 인정을 해주고 그 일정 부분이 넘는 경우에는 공공에서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다시 공공에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배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주거복지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재건축 부담금 환수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이 굉장히 큰 것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발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 부담금 환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4주차 수업을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 수업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